처음에 냉면 브랜드로 시작을 했는데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맛집 랭킹 1등, 5월달쯤에 덮밥 브랜드를 출시했는데 그것도 1등. 그렇게 해서 월 매출이 1억 2천만 원 정도 나왔었고, 거기다가 3억의 투자 유치까지 해서 육가공 공장까지 갖게 되니까 그때는 정말 무서울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끝나게 되죠.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하면서 그대로 배달 매출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고요. 정말 그때는 한 달에 적자가 크면 2,500만 원, 3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날 정도로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모아놨던 돈도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소상공인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출을 받아서 인건비를 주고 하다 보니까 빠르게 1억 가까이 되는 빚이 생겼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명량 영화를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여기에서 이겨낼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준비했던 게 배우라는 브랜드였고요. 안녕하세요, 막고장입니다. 지금 2024년도 12월입니다. 이제 2025년을 맞게 되는데, 제가 2020년도 6월 달에 처음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배달 전문점으로 창업을 했어요. 그때 가진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었고요. 단돈 1,000만 원으로 보증금 500에 월세 25만 원짜리 배달 전문점을 처음 창업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했던 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드디어 정말 사장이 됐구나, 그런 생각에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상 이제 사장이 돼서 진행을 해보면, 사실 10개를 시도해보면 사장님들도 아시다시피 한두 개 되면 많이 되는 거고 대부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도 많이 부딪히고, 매번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의지가 꺾이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죠. 저 또한 그랬는데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악 물고 해나가다 보니까 2020년도 6월 달에 창업을 해서 10월 달에 2호점을 내고, 1월 달에 3호점을 내고, 2월 달에 휴먼스토리에 나갔는데 그게 90만 뷰, 장사한 지 6개월 조금 넘어갔는데 90만 뷰가 나오면서 가맹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에는 가맹법이 바뀌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더라도 가맹 사업이 가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하나씩 내다 보니까 가맹점이 13개가 나가게 되고, 또 우연치 않게 3억의 투자를 받게 되면서 그때 뭣도 모르고 굉장히 크게 창업을 했어요. 3억을 투자해서 육가공 공장도 창업하게 되고, 그렇게 쭉쭉 나가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뭐지, 내가 이 모습이 정주영의 어릴 때 모습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마다 정말 잘 됐고, 처음에 냉면 브랜드로 시작을 했는데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맛집 랭킹 1등,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에 9월달쯤에 덮밥 브랜드를 출시했는데 그것도 1등, 비빔밥, 밀면, 육회 다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최근 주문 건수가 배민상으로 다 합쳐서 32,000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월 매출이 1억 2천만 원 정도 나왔었고, 거기다가 3억의 투자 유치까지 해서 육가공 공장까지 갖게 되니까 그때는 정말 무서울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족함이 많았을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5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5년째 중에 가장 무지했지만 가장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딱 끝나버리니까, 그때 만약에 장사가 잘 되고 했던 게 코로나 때문인 거를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제가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는 뭘 해야겠다고 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잘 된지를 몰랐어요. 제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았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자기 새끼가 가장 이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땀 한 땀 손수 만든, 고생해서 만든 브랜드들이 너무나 예뻐 보였고 국내에서 최고의 브랜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끝나게 되죠. 2021년도 10월 달에 정부에서도 그냥 코로나랑 같이 살자라는 정책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하면서 그대로 배달 매출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되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한 달에 적자가 크면 2,500만 원, 3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육가공 공장도 그때 영업을 하느라고 매입가보다 싸게 납품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렇게 운영 전략을 짰던 이유도 직영 매장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도 여기에서 메꾸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배달 매출도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까지 더해지면서 그 사단이 났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육가공 공장 매출의 규모부터 빨리 키워서 내 매입가를 더 낮추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했는데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모아놨던 돈도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소상공인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주려고 대출을 받아서 인건비를 주고 하다 보니까 빠르게 1억 가까이 되는 빚이 생겼습니다.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어요. 26살에 1억 원의 빚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크게 와닿았었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끝없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아마 제 선택지 중에 그만할 수 있었던 선택지가 있었다면 저는 포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만둬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직영점 3개가 돌아가고 있었고 13개의 가맹점들이 저만 보고 있고 육가공 공장도 그때 당시에는 돌아가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들도 저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에서 어디 힘들다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거기다가 투자자분들까지 생겼죠. 직원들한테도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말할 수도 없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사업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이미 다 끊어진 상태였고 정말 그때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마찬가지로 고기 배달을 다니면서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죠. 영화 명량의 리뷰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차 안에서 명량 영화를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울었을까요? 명량해전 나가기 전에 이순신 장군님이 유배까지 갔다가 전쟁으로 다시 불러오게 되면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죠. 일본에서는 330척 가까이 되는 배가 저글링 때처럼 빽빽하게 다가오는데 이순신 장군님의 팀은 한옥선 10척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상황에 신하들, 자기 부하들도 다 두려움에 떨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기 싫어서 신하들이 밤에 막 배에 불도 지르고 전쟁 나가지 말자고 장군들도 다 이거는 미친 짓이다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은 여기 안에서 두려움이라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라면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 떠는 신하의 목을 다 앞에서 베면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거다, 살고 싶은 사람은 나와라 하면서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가면서까지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기분을 차마 헤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도 심신미약한 상태였는데 제가 그 이순신 장군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10척으로 330척이나 되는 빽빽한 적을 맞닥뜨리는데 정말 그거는 자살행위거든요. 나머지 장군들은 9척은 무서워서 오지도 못하고 이순신 장군 혼자만 선두에서 먼저 수십 척의 배들과 싸우는데 그 뒤에 장군님들의 마음이 공유해서 같이 가서 싸우게 되죠. 그 뒤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명량해전은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나?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지? 와, 이기는 수가 있었던 거구나.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님은 그런 전투를 몇 번이나 더 성공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거를 보면서 나도 지금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뭔가 잘 안 돼서 불이 죽어 있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밤에 잘 때마다 잠도 잘 못 잤지만 내일 내가 눈을 못 떴으면 좋겠다. 왜냐면 또 내일 눈을 뜨면 문제들이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 저도 부담스러웠던 거죠. 지금 나의 이런 상태가 저 이순신 장군님의 인생에서는 그토록 원하던 하루만 살고 싶었으면 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여기에서 이겨낼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준비했던 게 해우라는 브랜드였고요. 해우라는 브랜드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함께하던 동업자도 있었는데 굉장히 안 좋게 헤어지면서 지분도 정리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정리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해우라는 브랜드도 1,500만 원이 들지 않고 창업을 했던 브랜드였습니다. 왜냐면 돈이 없었는데 배달 시대는 이미 끝이 난 것 같고 앞으로는 홀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장사밖에 안 했다 보니까 다른 길은 생각지도 못했었고요. 그래서 홀 매장을 준비해서 가는데 그때 당시에 해우가 굉장히 자리가 안 좋았습니다. 평수는 50평 가까이 됐지만 월세가 1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50평에 100만 원이면 아무리 지방이라 하더라도 노출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노출을 시키고 손님을 집객하려면 마케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살고 싶어서 마케팅 공부를 악착같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게 마케팅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 군데 마케팅 대행사에 맡기면서 그때 돈도 정말 많이 날려보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2달 만에 월 매출 5천만 원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전 직원들을 모아서 회식 때 저희 진주점 정산표를 다 보여주면서 이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집객력이 되고 이런 브랜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상권에 가더라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다른 지역에 퍼뜨려보는 건 어떻겠나. 제가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점장 매니저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투자금을 모아서 진주, 양산, 부산, 울산, 사천 이렇게 빠르게 직영점을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17명의 정직원들이 정말 하나같이 자기 식당처럼 열심히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6개월이 안 돼서 월 매출 합산 3억이라는 매출이 나올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휴먼스토리라는 채널에 한 번 더 출연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260만 뷰라는 조회수가 나오게 되면서 해우 매장이 자연 트래픽이 하루에 2만 명씩 찍혔어요. 저희 플레이스에 해우 울산점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2만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매출이 잘 나왔겠습니까? 전화가 전지점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요. 빚도 다 갚고 다시 안정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저희 부산점의 매니저가 저랑 가장 친한 군대 동기였습니다. 저랑 친구기도 했는데요. 그때 그 매니저가 육회 손질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나게 돼요. 육회를 자르는 기계에 목장갑이 말려 들어가면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때 저도 심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배달 장사를 할 때도 항상
자체 배달만 고집했기 때문에 월 매출이 1억 2천이면 오토바이를 6대까지 돌렸습니다. 직영점, 본점 한 군데에서만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저는 또 자체 배달을 고집했기 때문에 발다리 부서지고 쇄골뼈 부서지고 응급실을 너무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홀매장은 그런 일이 없겠지 했는데 손가락이 절단되는 일이 생기면서 그때 처음으로 외식업을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해우를 인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매장들을 정리를 하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크게 하나의 매장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를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브랜드는 엑싯을 하게 되었고요. 크게 하나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것도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렇게 무산이 되게 됐어요. 결국에 마케팅 회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3년도 3월에 마케팅 대행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름대로 마케팅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는 했지만 또 실제로 창업을 한 거랑 실제 자영업자로서 마케팅 공부를 한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직원을 4명을 데리고 와서 5명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마 작년이랑 올해 초까지 저희 회사는 다 빡빡이 군단으로만 돼 있었어요. 저도 지금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생겼는데 올해 초에 올린 영상만 해도 빡빡머리였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이랑 5명이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매출도 없이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몸으로라도 때우자, 그런 마음으로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 쉬는 날 없이가 저희 정규 시간이었고요. 이게 뭐 법적으로든 노동법으로든 이걸로는 하나도 맞진 않았겠지만 정말 특이하게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3월에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그런 쪽으로 지식이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닥치는 대로 강의를 들어서 강의료만 작년 3월 4월에 3천만 원치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중에 깔려있는 마케팅 강의란 강의는 다 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 업계를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생태계를 파악을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운영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저희 회사 입사 조건이 머리를 밀지 않으면 안 됐었고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 7일을 일하다 보니까 한 달에 안 돼서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해의 6월 초에는 저 혼자 남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던 상태에서 저 혼자 남게 되니까 저도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도 그때 너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고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한다, 구한다고 올리니까 그때 5분의 지원자가 들어오셔서 6월 말에는 또다시 6분의 직원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7월 달에 저는 과감하게 첼리투스라는 월세 1,000만 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때 그렇게 또 아파트에 들어간 김에 또 열심히 바이럴을 많이 시켰죠. 그렇게 바이럴을 시키니까 또 7월 달, 8월 달에는 매출이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고요. 작년 이맘때죠. 직원이 12명, 13명까지 들어서 더 이상은 컴퓨터 놓을 데가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보자. 가산 디지털 단지에 90평 되는 사무실로 처음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창업한 지가 8개월 차, 9개월 차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계속해서 쭉쭉 성장을 하다가 올해 5월 달이죠. 그때 직원 18명까지 늘었었는데 제가 운영을 미흡하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갈등이 또 굉장히 심하게 돼서 회사를 맨파워로 리더십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내부에 저를 미워하는 인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회사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제가 회사에 출근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인원들을 제가 회의실에 모아놓고 쭉 상황 설명을 하면서 저도 아직 27살 청년일 뿐이고 그냥 인생을 좀 더 열심히 살아간 청년일 뿐이다. 여기 저보다 형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갈등이 안 커졌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누구보다 회사를 키우고 싶고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회사가 잘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 근데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서로 시간 낭비를 더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나가주시는 게 어떻겠냐. 그때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눈시울이 붉어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 정리가 되고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장가 컴퍼니가 재성장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특히 포인트가 작년 6월 달에 저 혼자 남았었단 말이에요. 6월 초에. 근데 7월 달에 월세 1,000만 원이나 되는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표현이 진짜 그게 가슴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면 다른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크게 회사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그 해를 주름 잡고 씹어 먹을 것 같았던 그런 대표님들이 몇 달이 지나니까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또 회사가 무너져서 우울하게 계시고 또
저한테 한없이 가르침을 주던 그런 스승님들이 어느새 저한테 물어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면서 인생사 세우지 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정말 마음에 열정이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거는 저희 7살짜리 조카도 그렇게 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출발선은 이렇게 열심히 할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가 아니라 뭔가 어려움을 만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꼬꾸라지는 시점, 그때가 저는 항상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될 때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안 되는 시점은 오게 될 테니까, 어려움은 만나게 될 테니까, 잘 될 때의 행복한 만큼 안 되는 시점이 오면 낙담하게 될 거니까, 여기서 출발점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낙담하는 그 시점이 남들 다 포기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잘 되는 분들은 그거 잘 유지해서 쭉쭉 이어나가시고, 지금 뭔가 안 되고 뭔가 안 풀리고 굉장히 꼬여 계시는 분,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치고 나갈 출발점에 서신 거니까요. 마음 관리 잘 하시고, 단순히 또 마음 관리만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운영이나 그런 스킬들도 배우시고 적용하시면서 정말 현실을 직시를 하시면서 이겨나가시는 이런 새해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상황이 당연히 뭐 잘 되는 것도 많지만, 잘 되는 게 많다는 뜻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림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잘 나가던 삼성도 지금 꼬꾸라지가 있고, 세계 시총 1등인 애플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간 차트를 보면 오르락내리락을 굉장히 심하게 하죠. 최근에는 굉장히 하락을 해서 뭐 시총 1위를 했다가 뭐 10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도 인생사 세용지마처럼 오르락내리락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결국에 이게 인생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생이 좀 더 재밌게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연말을 맞아서 연말 정리하는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새해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맞으실지에 대해서 제 마음을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마케팅에 관한 인사이트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